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집회서의 말씀으로 이 강의를 열겠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세 가지 있으니 그것은 주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답다. 형제끼리 일치하고 이웃과 우정을 나누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집안에 별거는 없으셨고. 오늘은 강의는 주문의 소개 윤리 36쪽에서 38쪽을 참목으로 하겠습니다. 베푸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베푸는 사람이 되고 받는 것을 탐내면 언제나 받는 사람으로 낳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모두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어 세상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느님이 가장 인간 세계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가정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 가정에 보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하느님도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한 생명을 낳아 그 아이가 20살 때까지, 사실은 뭐 20살에도 요즘 밥그릇 자기 밥벌이 못 하잖아요. 그래도 20살까지 성장할 때까지 어머니들이 챙겨주는 끼니만 해도 2만 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2만 밥그릇을 쭉 이렇게 씌우면 얼마나 갈까요? 근데 어떻게 뭐 아이들 크는데 밥만 먹여주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식 앞에는 끝없이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여러분 다 알고 있듯이 하늘이 자식을 내려주는 것은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맞죠? 뭐 그거야 뭐 워낙 자주 제가 이야기해서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한 생명의 성장에 정말 사랑으로 관여할 수 있는 시간들은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지붕 밑에 있을 때 한 가족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가정이 주거 공동체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할 것이 가족 구성 간의 상호적인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민복 시인의 부부라는 시가 아주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긴 상이 있다. 한아름에 잡히지 않아 같이 들어야 한다. 좁은 문이 나타나면 한 사람은 등을 앞으로 하고 걸어야 한다. 뒤로 걷는 사람은 앞으로 걷는 사람을 읽으며 걸음을 옮겨야 한다. 잠시 허리를 펴거나 굽힐 때 서로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다 온 것 같다고 탕 하고 상을 내려놓아서도 안 된다. 걸음의 속도도 맞추어야 한다. 한 발, 한 발. 상상이 되시지요? 그죠? 이렇게 상 하나를 들을 때도 마음이 통해야 하는 것이 살림살이가 아닙니까? 근데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참 이렇게 유럽 사람보다 좀 통이 큰 것 같아. 유럽은 접시를 옮겨오는데 우리는 상을 옮기잖아요. 상 통째로 들어가자.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문화가 좀 대단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고 그 생명이 정말 기쁨을 가지고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고귀한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카 샤갈은 우리 인생에서 삶과 예술에 의미를 주는 단 하나의 색깔은 바로 사랑의 색깔이다 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의 삶에서 의미를 주는 색깔은 사랑의 색깔이다.
근데 거지가 가장 싫어하는 색깔이 뭔지 압니까? 인색 아닙니까? 인색. 아, 너무 설렁했나? 인색. 발음이 좀 안 좋았구나. 죄송합니다. 이 발음이 안 좋았어. 가정이야말로 사랑을 가르치고 배워서 온 가족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가정의 소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정이야말로 사랑의 문명의 중심이고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명체에서도 우리 한국에서 죽음을 판정할 때 심장이 멈췄을 때라고 합니다. 그처럼 심장은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이 멈춘다. 그것은 심장이 멈춘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생명의 성역이자 사랑과 생명의 학교인 가정이 자기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정은 선택 가능한 디저트 정도로 생각하고 최근 3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가족의 눈부신 변화는 한때의 태풍이 아니라 땅이 쩍쩍 갈라지는 지진에 비견된다라고 하는데 뭐 전문가 말이 아니라도 공감되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현재 미국에서는 초소형 아파트가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옷장, 주방, 화장실을 펴면 실제 공간이 몇 평인 줄 압니까? 우리가 실제 보니까 에어컨이 이렇게 제일 작은 게 4평이던데 여기는 실제 공간이 4평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공간입니까? 이렇게 나홀로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택이 부족하고, 그죠? 또 인구가 밀접하고, 그러면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이렇게 가족 친화적이지 못한 축소화되면서 삶의 질이 약화되는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개인주의의 성향이 강한 미국이나 유럽인들은 단순히 가족의 덩치가 작아지는 가족 분리 현상이지만 한국에서는 가족 간의, 가족 구성원 간의 심리적 단절을 포함하는 가족 해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핵가족화와 저출산 고령화가 결합한 한국형 가족 변화는 가족 규모가 작아지는 가족 분리가 아닌 가족 구조와 기능이 동시에 흔들리는 가족 해체라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들이 붕괴된다, 가족이 해체된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전통적인 대가족의 형태로 되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잃어버린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국가적이고 교회적인 차원에서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 해체가 되면 심리적 상처도 클 뿐더러 결국 이혼, 가출, 고독사, 자살 등 현대 사회가 지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가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가족의 해체 붕괴는 가족의 교육, 복지 기능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가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교육과 복지인데 이 붕괴가 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개인의 폭력성, 극단성, 가족 기능의 붕괴는, 복지 기능의 붕괴는 노인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문제는 심각합니다. 최근 늘고 있는 학교 폭력, 가출, 치매, 이런 근본적인 것도 사실 가족 기능의 상실에서 오는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해체에 따라 연간 사회적 비용의 크기를 추정하는 분석이 따르는데, 가면 1년에 약 5조 원들이
그 사회적 비용으로 충당되어야 한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워낙 신문서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사실 가족 붕괴가 되면 제일 먼저가 육아 문제입니다. 그 2차 대전 때부터 육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영국은 국가가 나서서 타가수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아이들 양육을 가족 대신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 손에 자란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자란 아이보다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지요. 한마디로 부모는 무조건 아이한테 최고라는 사실이 증명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점프 펀치를 보신지 모르는데 사람들 무서우면 딱 이렇게 엉클리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딱 뱃속에 있는 아이의 그 모습이 아닌가. 그것이 제일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 제일 이렇게 어쩌면 그러면 측면에서 우리는 자궁속에 느꼈던 그 사랑과 그 따뜻함을 항상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우리 또 삶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부모로부터 떨어져 지낸 아이는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까지 해치기에 영국 정부는 정책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서 영국 정부는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보육시설에서 아동 양육을 담당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육아교육 기간의 확장도 제한했습니다. 한마디로 영국은 이때 이미 아이는 부모의 손에 양육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복지 정책의 제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한 달 20만 원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공짜 돈에 혹해서 그 돌도 겨우 지내가 말도 좀 못하는 애들 지 덩치만한 가방에 어이가 짊어지게 해가 나가게 한다입니까? 그 안에 뭐 들었습니까? 책이 들었습니까? 도시락이 들었겠습니까? 기저귀 같은 거 안 들었습니까? 그죠? 갈아입을 기저귀, 옷들. 제가 너무 많은 걸 아나요. 근데 또 요즘은 선심을 쓴다고 손주를 보는 할머니들한테 이제 20만 원 지원한다는데 그걸 함으로써 이렇게 굉장히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요즘 이렇게 그럼 의무적으로 내가 그 손자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많은 반발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근데 이게 선심성 이렇게 먼 긴 안목을 바라보지 않고 막 이렇게 표를 의식한 정책들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치매 노인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기존의 병원에 입원시키는 그런 형태에서 재택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봉성제를 가보면 좋은 환경에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그죠. 정말 50년 동안 요양시설 건립에 초점을 맞췄던 일본 정부가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입니다. 치매 환자는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는 대신 가족과 함께 살고 치매 환자를 둔 가족은 그 대신 24시간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선진국가가 그래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복지 정책이 가정 중심으로 그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가족을 대신할 정책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인간의 삶에서 국가란 국민을 도우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가 아무리 부강하다 할지라도 가족이 지닌 사랑과 희생과 이해와 나눔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모든 정책의
핵심은 가정입니다. 인간이고. 그죠?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에 건립된 역사상 오늘날까지 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경제적 풍요를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돈만 좀 더 있으면 이라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해요. 그죠? 어느 시기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됐는데도 돈이 좀 없어서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돈이 더 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행복하고 행복감하고 착각하는 것 같아.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행복할 것이라는 요즘 소고기 먹지가 유명한 것처럼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겪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지금 가정은 겪고 있는데 멀리 안 가도 지금 우리 이웃에도 정상적이지 못한 결손 가정을 시히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혼하신 분들 많지요. 드디어 이제 항원 이혼이 또 결혼한 지 4년 된 그 이혼자 수를 넘어섰다 할 정도로 또 정말 이혼이 많이 있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가정의 파괴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피해인들을 단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이혼들 중에 결혼하지 않아야 할 상황에서 결혼을 한 것 때문에 결국 살지 못하고 파탄이 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혼수 이혼이 말이 됩니까? 불륜이 말이 됩니까?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룬다고 해놓고 무슨 일입니까? 문제는 그 어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랑에도 목이 마르고 한 이런 그 어른들의 행태가 아이들을 바르고 밝고 명랑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명 문제아를 키운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쓸모없는 아이는 없다. 다만 사랑받지 못한 아이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이혼이 결손 가정이다라는 등식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이러한 편부, 편모 가정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 문제아로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부모님을 잃었거나 어느 한쪽에 안 계시면 결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 사회에서는 더 심한 결손 가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양가 부모가 다 있으면서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것도 결손 가정 아니겠습니까? 또 핵가족의 급증과 더불어 나타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도 과보호도 극심한 결손 가정의 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 판단됩니까? 결손 가정입니까? 아니면 아주 건전한 가정이십니까? 아, 좋습니다. 네. 정말 결손 가정의 일원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현실에서 결손 가정은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자식들에게 멀기만 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엄한 아버지를 가르쳐서 엄부나 가음이라는
말을 들어본 지 꽤 오래되었는데도 말입니다. 그죠? 근데 어느 통계에 하면 엄마와 자식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된답니다. 근데 반면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은 결국 30분 정도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화를 주고받아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요즘엔 자식의 속내를 털어놓을 아버지 같은,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아버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긋난 자식을 보고도 꾸짖기는커녕 눈치 보는 아버지마저 드물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19세기 말 러시아의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일리안 레피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는 작품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데요. 혁명가였던 그림 속의 아버지는 사회개혁을 꿈꾸고 원대한 포부와 현실과 타협하지 않은 의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팽개치고 혁명을 위해서 자기를 투신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 가정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또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그래 어느 정도 이렇게 평온을 찾고 가족의 평안을 가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되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따뜻한 가정을 생각했을 거고, 근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서먹서먹한 그 아버지, 가족 구성원의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아버지, 오랜만에 온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거의 잊혀진 아버지가 돌아온 아버지에게 급에 질린 아이의 표정이 그림 속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아버지들 역시 가족들로부터 소외된 그림 속 아버지가 꼭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들은 세파에 시달리기에 정작 가족들에게 무심했고, 남은 가족들은 각자 알아서 그 빈자리를 메꾸어 버렸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겐 퇴근 후 묵뚝뚝한 얼굴로 집에 들어서는 아버지가 불편한 존재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혁명이 필요한 것은 바깥이 아니라 집안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들은 잘못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들이 분주하게 사는 것은 세 가지의 환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다 내가 바쁜 것은 처자식을 위해서인 거야. 내 아이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게 하기 위해서,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바삐 살아야 한다 라고 믿는 것이 첫 번째 환상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얼핏 들으면 감동적이죠. 그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다른 무엇보다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빠가 지닌 환상은 지금은 바쁘지만 언제는 여유로워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언젠가 바빠지지 않을 그 시간이 올 것이라는 그 이야기지요. 사실 지금 현재 여유를 찾지 못하면 나중에 여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해마다 성지순례를 가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여행은 젊을 때 와야 된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들 가는 사람만 보면 나이가 드신 분밖에 없어요. 네. 다음에 가고, 뭐 이분 때문에 뭐 때문에 못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젊었을 때, 또 여러분이 혹시 안 된다면 자식들도 젊을 때 좀 믿어주시는 것도, 또 그때 볼 때 또 시각이 달라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 황창영 신부님이 그래 방송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슴이 들 때 가야지 다리가 후두두대 다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 같아요. 그죠? 다리가 후두두대 가면 남 민폐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들 때 가야
정말 이렇게 내 삶의 변화를 시켜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스케줄을 나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여유로운 시간은 결국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정말 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아빠들이, 그래, 나중에 해줄게. 다음에 시간 날 때. 이번 주말에는 꼭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아빠가 필요 없어요. 예. 정말 아버지가, 부모가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되는데 정작 아이들이 필요할 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아이들 1살에서 3살 때까지 모든 인성이 형성된다니까 그때는 반드시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그리고 어릴수록 같이 있고 또 우리가 휴가를 갈 때도 보면 여러 가족이 같이 가는데 그러다 보면 아빠는 아빠, 엄마는 엄마, 아이들은 아이대로 놀다 보니까 가족들 간의 대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가족끼리 가는 시간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들하고 노는 훈련이 돼야 돼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놀 줄 알지. 이 놀아본 사람이 놀아본다고 놀아보지 못하면 아이들 그거 재미없어 하거든요. 적어도 친구들끼리 가면 재밌는데 자유로운데 아빠는 계속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 통제만 해버리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렇게 휴가도 가족끼리 이렇게 가서 뭐 함께 뒹굴고 어울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아빠로부터 삶의 영역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아빠의 동질감을 잃어버립니다. 더욱이 정신적 유대가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들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만 가족의 역할을 한정시키면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잘못된 가치관 덕분일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은 아내와 아이들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아버지의 몫이 어디에 있을까요? 동의하시지요? 네. 그런 측면에서 가정이 축복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가꿔야 할지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주님, 저희 마음이 한결같으니 어여삐 여기소서. 누구보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살아가려는 저희 다짐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과 사업과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소원하는 저희 기도에 빠르게 응답해 주시기를 청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